만약에 말이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적의 손에 붙잡혔는데 그 대가가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지옥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존 맥켈로이라는 한 병사의 시선을 따라서 미국 남북전쟁 시기 남부연합이 운영했던 포로 수용소의 그 끔찍한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고통으로 새겨진 생생한 증언이죠. 자, 이 책은 바로 이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자유정부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와 고통이 따랐는지 알지 못하는 세대가 자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이 말은 과거의 희생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들여다볼 이 끔찍한 이야기가 왜 반드시 기록되고 또 기억되어야만 하는지를 처음부터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도대체 왜 쓰여야만 했을까요? 서문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전쟁의 진짜 얼굴, 그 추악하고 잔혹한 본질을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아주 시급하고도 중대한 경고라는 겁니다. 이 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망각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래 세대는 물론이고 심지어 그 참혹한 시대를 직접 겪었던 사람들조차 전쟁을 이끌었던 그 쓰라린 적이와 끔찍한 악의를 과소평가하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 끔찍했던 기억의 날카로움이 무뎌질 수 있다는 공포, 바로 그겁니다. 물론 이 책에 묘사된 잔혹 행위들을 읽다 보면 아니 이게 정말 현실에서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로 믿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런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니까요. 하지만 이 책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모든 잔혹함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이것은 인간을 억압하는 시스템이 만들어낸 지극히 필연적인 결과물이라고 말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이 책은 이 모든 잔혹함의 근원을 단순히 몇몇 악한 개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책은 노예제도라는 거대한 사회 시스템 자체가 이 모든 비극을 잉태했다고 지적합니다. 한 사회가 인간을 억압하는 구조 위에 세워졌을 때 그것이 어떻게 지배계급의 도덕성을 서서히 파괴하고 결국 그들을 악마적인 존재로 만들어갔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절대 단순한 전쟁 회고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뭐랄까, 저자가 남부 수용소의 내면의 지옥이라고 불렀던 우리가 외면하고 싶지만 결코 그래서는 안 될 날 것 그대로의 진실을 폭로하는 하나의 고발장과 같습니다. 이 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 모두가 그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드는 데 있는 거죠. 이처럼 거대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만 했던 이유는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자인 존 맥켈로이 바로 그 자신에게로 초점을 옮겨보죠. 그는 대체 어떻게 이 끔찍한 이야기를 새삼에 전해야 한다는 그 엄청난 사명감을 짊어지게 된 걸까요? 맥켈로이는 서문에서부터 아주 지극한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 거대한 비극의 규모에 자신이 완전히 압도당했다고 고백해요. 정신이 멍해지고 상상력조차 마비될 정도였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는 토마스 칼라일이나 빅토르 위고 같은 문학의 거장들이나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처음부터 내가 이 역사를 완성하겠다는 거창한 목표를 세운 게 아니었던 겁니다. 대신 자신의 이 책이 미래의 역사가들이 진실이라는 거대한 성을 쌓아 올릴 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벽돌, 다시 말해 한 개인의 생생한 관찰과 경험이 담긴 기록이 되기를 바랐던 거죠. 사실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된 계기는 놀라울 정도로 소박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대작을 기획했던 게 아니거든요. 저명한 정치풍자 작가였던 친구의 제안으로 신문의 몇 편의 짧은 글을 연재하기로 한 게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이 짧은 스케치들이 독자들로부터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완전한 형태의 책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자, 이제 이 책이 왜 쓰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나눈 것 같고요. 드디어 본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 이야기의 시작이 막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터지는 그런 치열한 전쟁터가 아니에요. 아주 신비롭고 원시적인 풍경 속에서 시작됩니다.
맥켈로이는 버지니아, 켄터키, 테네시 이 세 개의 주가 만나는 컴버랜드 갭이라는 지역을 묘사하는데요. 그 표현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마치 태초의 자연이 거대한 격변을 겪으면서 느꼈던 그 고통의 흔적이 땅 위에 그대로 새겨진 것 같다고 말하죠.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화강암 산들이 마치 벽처럼 불쑥 솟아있고 여기저기에는 기괴한 모양의 바위들이 널려 있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종유석과 석순이 신비롭게 빛나고 원시림 속에서는 무시무시한 팬서가 어슬렁거립니다. 바위 틈이란 틈에는 방울뱀이나 살모사가 도사리고 있죠. 한마디로 경이로운 자연의 아름다움과 치명적인 위험이 공존하는 아주 야생적이고 신화적인 공간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친 자연의 숨결은 그 땅의 인간 역사에 그대로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맥켈로이가 강조하는 건 이 땅이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정말 까마득한 옛날부터 끊임없는 폭력과 분쟁으로 물들어온 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곳은 싸움터였던 거죠. 바로 이 기묘하고 폭력적인 땅에서 저자 자신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는 승리를 향해 행진하는 영웅적인 군인이 아니었어요. 서서히 쇠락해가는 남부 연합의 심장부로 질질 끌려가는 한 명의 무력한 포로였을 뿐입니다. 포로들은 정말 말 그대로 짐짝 취급을 받습니다. 낡고 허름하기 짝이 없는 가축 수송용 화물칸에 빽빽하게 구겨 넣어져서 남부의 수도 리치먼드를 향한 아주 느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죠. 이 삐걱거리는 낡은 철도는 당시 남부연합 전체의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숙련된 기술자들은 다 북부로 도망갔고 3년 동안 철도 보수나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특히 기계의 필수적인 윤활유가 심각하게 부족했다는 묘사가 생생한데요. 땅콩이나 목화씨로 기름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마저 실패하면서 열차는 말 그대로 쇠가 쇠를 긁는 끔찍한 소리를 내며 달렸다고 합니다. 남부의 산업 기반이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죠. 맥켈로이는 이 덜컹거리는 기차 안에서 두 개의 미국을 봅니다. 한쪽은 기술을 발전시켜 자연을 길들이고 자유로운 인간의 노동력으로 역동적으로 뻗어나가는 북부, 다른 한쪽은 인간을 노예로 부리는 데 발목이 잡혀 발전이 정체된 농업사회 남부. 그는 이 극명한 차이가 결국 노동과 자유에 대한 두 사회의 근본적인 철학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길고 긴 여정의 첫 번째 주요 경일지는 남부의 수도 리치몬드였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포로들은 남부 연합의 심장부가 겉보기와는 달리 어떻게 썩어가고 있는지를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리치먼드 거리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소리는 한 흑인 신문 판매원의 낭랑한 바리톤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신문에 대단한 소식이 실렸어! 하고 외치는데 이게 실제 뉴스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뉴스가 실렸든 간에 언제나 똑같은 노래 같은 외침으로 신문을 팔았던 거죠. 그 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찬 도시의 기묘한 배경음악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로들은 곧 정말 기이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갇혀있는 감옥문 바로 앞에서 아주 활발하게 암시장이 열리고 있었던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굶주린 경비병들의 절박함과 완전히 붕괴해버린 남부의 공식 경제가 만들어낸 아주 기형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여기서 남부연합 경제의 모순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법적으로는 북부 화폐, 즉 그린백을 거래하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바로 그 법을 집행해야 할 남부군 경비병들이 포로들에게 다가와서 10대 1을 속삭이며 그린백과 자신들의 돈을 바꾸자고 애원하는 겁니다. 남부연합의 화폐는 이미 휴지 조각이 되어서 10센트짜리 빵 한 덩이를 사려면 1달러를 내야 할 지경이었거든요. 결국 수도의 거리에서는 적국의 돈이 진짜 왕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리치먼드에서의 경험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포로들을 실은 기차는 다시 멈추지 않고 남쪽으로 더 깊은 절망 속으로 향합니다. 조지아의 외딴 소나무 숲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지옥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네, 남북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북군 포로였던 존 맥켈로이의 기록, 그 여정을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끔찍한 수용소의 모습이 아닌 정말 의외의 장소, 바로 적의 심장부에서 시작되는 이 기묘한 생존기. 지금부터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라면 악명 높은 수용소에서 시작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남부 연합의 수도 리치몬드에서 그 막을 엽니다. 전쟁의 한가운데 적진의 수도에서 포로들은 대체 어떤 정말이지 이상하고 위태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매일 아침 감옥의 무거운 정적을 깨는 소리가 바로 이 신문 판매원의 외침이었습니다. 포로들한테는요, 이 목소리가 바깥 세상과 이어진 거의 유일한 끈이었죠. 뭐랄까, 불안하지만 놓을 수 없는 그런 생명줄 같은 거요. 신문 한 장에 담긴 소식으로 오늘은 해방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다가도 이 전쟁은 영원히 끝나지 않겠구나 하는 절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요, 이 포로와 간수라는 서로 총부리를 겨녀해야 할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아주 기묘한 시장이 열렸다는 겁니다. 당시 북부의 해상 봉쇄 때문에 남부는 모든 게 부족했거든요. 그러니 북군 포로들이 가진 아주 사소한 물건 하나하나가 간수들에게는 정말이지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 되었던 거죠. 이 즉석에서 열린 시장에 돌아가는 방식이 정말 놀랍습니다. 포로가 가진 금패는 따뜻한 빵이나 담배가 되고 실크 손수건은 이미 가치가 폭락하고 있던 남부 연합 화폐로 바뀌었죠. 하지만 그중에서도 간수들이 가장 눈독을 들였던 건 단연코 북군의 지폐, 바로 그린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혼돈 속에서도 그 가치만큼은 굳건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감옥 안의 암시장은요, 정부가 발행한 돈이 사람들의 신뢰를 잃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냉혹한 경제학 실험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자는 남부연합이 어떻게든 법으로 자국 화폐의 가치를 지키려고 애썼지만 현실의 시장은 그 법을 어떻게 비웃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남부 정부는 법까지 만들어서 이 돈을 안 받으면 공공의 적이라고 하고 애국심에 호소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적의 화폐인 그린백을 거래하면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매일 밤 문틈으로는 그린백 좀 살래요? 하는 포로의 속삭임이 새어나왔고 간수들은 언제나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이건 남부연합의 화폐가 그냥 종이 조각이 되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어요. 결국 돈의 가치는 정부의 법이나 애국심이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에서 나온다는 진리를 이 작은 감옥 시장이 똑똑히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저자의 시선이 감옥 안 경제에서 함께 갇혀있는 동료 병사들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는 자신이 존경했던 병사들과 정말 경멸했던 병사들, 이 두 부류를 아주 뚜렷하게 대조해서 그리고 있어요. 저자는 북군의 진짜 힘이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거칠고 싸움 잘하는 용병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오히려 평범한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받고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하나로 전쟁에 나온 젊은이들이야말로 군대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무능한 지휘관이 실수를 저질러도 그걸 수습하고 전세를 뒤집은 건 바로 이 젊은이들의 내면에 있는 책임감과 용기 덕분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이 현상금 사냥꾼이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입대할 때 주는 보너스, 즉 현상금만 챙겨서 도망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동네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또 입대해서 현상금을 타내는 거죠. 저자는 이들 중 일부가 잡힌 뒤에 남군에 의해서 아주 냉소적인 방식으로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는데요. 남군은 이 쓸모없는 탈영병 한 명을 포로 교환으로 내주고 진짜 싸울 수 있는 남군 병사 한 명을 돌려받는 그야말로 남는 장사를 했던 겁니다. 이제 장면이 완전히 바뀝니다. 포로들은 낡아 빠질 대로 빠진 화물 열차에 짐짝처럼 빽빽하게 실려서 적진 깊숙한 남쪽을 향한 아주 고통스럽고 느린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끔찍한 기차 여행 자체가 몰락해가는 남부연합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사회 기반 시설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기차 바퀴에 칠할 윤활유조차 없어서 쇠가 긁히는 끔찍한 비명소리를 내면서 열차가 나아갔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자가 부족하다는 걸 넘어서 남부에서 전쟁을 계속할 힘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있다는 아주 불길한 징조였죠. 기차가 거대한 강줄기를 지날 때 저자는 창밖을 보면서 북부와 남부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 생각합니다. 북부에서는 저 강의 힘을 이용해서 공장을 돌리고 산업을 일으켰는데 남부에서는 저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그냥 내버려 둔 채 오직 인간의 노동력,
그러니까 노예의 힘에만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창밖 풍경 자체도 점점 더 불길하게 변해갔습니다. 외롭게 멀찍이 서 있는 소나무들, 뻣뻣한 풀, 그리고 말라리아가 가장 심한 곳에서 무성하게 자란다는 음산한 스페인 이끼, 일명 죽음의 이끼가 가득한 세상이 펼쳐졌죠. 이 풍경은 마치 포로들의 암울한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황량한 풍경을 보면서 저자는 자기 나름의 역사 철학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바로 토지 고갈 이론이라는 건데요. 뭐냐면 문명은 땅의 생명력을 계속 착취하다가 결국 그 땅의 복수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황무지가 단순히 남부만의 비극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어 온 파멸의 경고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길고 길었던 여정의 끝에 포로들은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아직 공사도 채 끝나지 않은 투박한 목책 수용소, 훗날 온 세상에 앤더슨빌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될 바로 그곳입니다. 수용소를 짓고 있는 흑인 노예들을 본 순간 저자는 남부의 특이한 제도, 즉 노예제를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곧 이 노예들 사이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저자는 집안에서 일하던 노예들은 믿을 수 없었지만 밭에서 일하던 노예들은 북군의 비밀 동맹이나 다름없었다고 기록합니다. 간수들의 감시가 소홀해지면 그 무표정했던 얼굴에 교활하면서도 따뜻한 우정이 피어났다고 해요. 자기 목숨을 걸고 음실을 건네고 탈출을 도우면서 그들은 절망에 빠진 포로들에게 정말 한 줄기 희망의 불씨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건 포로들이 도착하자마자 주변의 재료들로 조잡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오두막을 척척 짓는 걸 보고 남군 하사가 내뱉은 말입니다. 이 말에 포로들은 늘 하던 농담으로 받아쳤죠. 우리가 악나보다 더 나쁜 남군도 항상 이기는데 그럴 만도 하지 라고요. 하지만 그런 잠깐의 여행도 잠시,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앤더슨빌의 모든 공포를 만들어낼 두 인물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사람은 아주 높은 계급의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잔인함이 뿜어져 나오는 듯한 그런 남자였죠. 이 사람은 포로 수용소의 총책임자였던 존 H. 와인더 장군이었습니다. 저자는 그의 얼굴을 묘사하면서 마치 놀이터에서 파리 날개를 떼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비겁한 불량배 같은 얼굴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에서 앤더슨빌의 고통이 얼마나 의도적이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심지어 이 책은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1814년에 워싱턴이 영국군에 함락될 때 도망쳤던 바로 그 비겁한 장군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무능한 겁쟁이였고 아들은 전쟁터가 아닌 안전한 후방에서 포로들을 괴롭히는 고문관이 된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인물 바로 소장인 헨리 워즈 대위입니다. 흔히 워즈를 엄청난 악의를 가진 천재처럼 묘사하는데요. 저자는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냥 자기한테 주어진 임무를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는 한심하고 무능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의 잔인함은 어떤 거대한 악의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자신의 무능과 신경질적인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악의 설계자가 아니라 거대한 비극을 초래한 작은 부품에 불과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지휘관들이 자리를 잡자 이 새로운 교도소의 잔혹한 현실이 아주 빠르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하고도 치명적인 규칙 하나였습니다. 그 규칙이 바로 데드라인입니다. 말 그대로 죽음의 선이죠. 수용소 목책벽 안쪽으로 약 5.8m 지점에 말뚝을 박아서 선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규칙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 선을 넘으면 경고도 없이 그냥 바로 총을 쏴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규칙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한 포로가 선을 넘었고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데드라인이라는 명령이 가진 끔찍한 현실이 모든 포로의 뇌리에 깊이 박히게 되었죠. 인간이 만든 잔인함만으로는 부족했던 걸까요? 이번에는 자연마저도 포로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몇 주 동안 끝도 없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56인치. 이게 이 조지아 지역의 1년 평균 강수량이거든요. 그런데 저자는 마치 그 1년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다고 회상합니다. 제대로 된 거처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건 그냥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차가운 비가 끊임없이 체온과 체력을 앗아갔고 곧이어 급성 폐결핵,
기관지염, 폐렴, 설사 같은 끔찍한 질병들이 수용소 전체를 휩쓸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마지막 장면 하나를 남깁니다. 유일한 위안이었던 소나무 장작불에 그을려서 얼굴이 온통 지워지지 않는 검댕으로 뒤덮인 남자들의 모습. 마치 검은 가면을 쓴 것 같은 이 모습은 불가능한 역경에 맞선 생존의 처절함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앤더슨 빌의 진짜 비극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 책은요. 남북전쟁 당시 남부연합의 포로 수용소에서 겪은 한 연방군 병사의 아주 생생한 회고록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았던 곳, 바로 앤더슨빌 수용소. 그 안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정말 섬뜩한 말이죠? 이 불행의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공포가 싹 텄다. 우리를 가둔 자들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로부터. 이 한 문장이 당시의 상황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때는 1864년 여름이었고요. 앤더슨빌의 공포는 간수들의 학대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레이더스라고 불리는 같은 포로들로 이루어진 잔혹한 무리가 진짜 공포의 대상이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담장 안의 정의. 레이더스에 맞선 레귤레이터스의 싸움. 말 그대로 앤더슨빌이라는 작은 지옥 안에서 벌어진 또 다른 내전이었죠. 무질서에 맞서서 어떻게든 질서를 되찾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 그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수용소 안이요. 정말 또 다른 전쟁터나 다름없었어요. 자, 한쪽에는 레이더스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랄까 혼돈 그 자체였죠. 현상금 사냥권, 탈영병, 그리고 이 책의 저자 표현을 빌리자면 술집이나 사창가에서나 볼 법한 주먹패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로지 동료 포로들 것을 빼앗고 약탈해서 살아남는 그런 종제들이었죠. 근데요, 그 반대편에 더 이상 이런 무법천지를 참을 수 없었던 정직한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스스로를 레귤레이터스, 그러니까 조정자들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들의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 법과 질서를 되찾는 것. 정말 극과 극의 대립이었죠. 근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져요. 이 레귤레이터스의 활동이요. 글쎄 수용소 당국의 암묵적인 승인 아래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간수들은 그냥 팔짱 끼고 보고만 있었다는 거죠.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포로들이 내부의 폭력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 셈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군 교도소 역사상 정말 전례가 없는 아주 기이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포로가 동료 포로를 심판하는 공식적인 재판이 열리게 된 거죠. 그 과정을 보면요. 정말 놀랄 만큼 체계적이었어요. 자, 1단계. 레귤레이터스가 레이더스의 핵심 지도자들을 찾아내서 체포합니다. 그리고 2단계. 곧바로 하사관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꾸려져서 재판이 열려요.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고 증거를 살피는 그런 재판이었죠. 여기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니까 더 놀라운 건 남부연합의 와인더 장군이 이걸 승인했다는 겁니다. 사형을요. 그리고 마침내 수천 명의 포로들이 정말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주동자 6명이 교수대에 오릅니다. 무법지대의 법을 되살리기 위한 정말 그 어떤 장면보다도 암울하고 또 한편으론 장엄한 광경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법의 심판이 폭력을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했습니다. 이 구절이 그 비극적인 뒷이야기를 보여주는데요. 교수형이 있고 나서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아침 그의 시신이 남문 근처 다른 시신들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목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고요. 이 사람은 레이더스 지도자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결국 남은 단원들 손에 보복 살해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교수형이라는 공식적인 처벌이 끝난 후에도 복수의 그림자는 여전히 이 수용소 안을 떠돌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내부의 급한 불은 껐지만 정말 위태로운 질서였죠. 이제 포로들은 전쟁 중 가장 덥고 가장 치명적이었던 몇 달 동안 앤더슨빌이라는 환경이 주는 그 압도적인 공포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죽음의 여름, 그 고통의 절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128명.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1864년 7월 단 한 달 동안 앤더슨빌로 쏟아져 들어온 새로운 포로들의 숫자입니다. 정말 상상이 가시나요? 건타운, 애틀랜타, 쉐논도어 계곡, 피터스버그, 전국 각지의 전선에서 패배한 병사들이 그냥 끊임없이 밀려 들어온 거예요. 이미 터져나가기 일보 직전이었던 수용소는 말 그대로 인간으로 가득 찬 지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인 8월에는요, 3,081개의 새로운 무덤이 파였습니다. 한 달 만에 3,000명이 넘게 죽어나간 거죠. 근데 더 소름 끼치는 건 뭔지 아세요? 이 끔찍한 숫자를 보고 수용소 사령관이었던 존 와인더가 이렇게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20개 연대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군 하고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방치가 아니었어요. 거의 의도적인 학살에 가까웠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섬뜩한 증언이죠. 당시의 환경이 어땠는지 저자는 말 그대로 불지옥이었다고 묘사합니다. 이 구절을 보세요. 뜨거운 모래는 8월의 어느 타는 듯한 정오, 그늘 없는 도로 한가운데서 보는 것처럼 이글거렸다. 게다가 높은 담벼락이 바람 한 점 통하지 못하게 막아버렸다고 하죠.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히지 않으세요? 피할 곳 하나 없는 맹렬한 열기 속에 갇힌 거대한 찜통이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고통이 단순히 더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저자는 앤더슨빌을 그냥 뜨거운 사막이 아니라 하수구에 비유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열기보다 더 끔찍했던 건 바로 오물이었습니다. 수천 명이나 되는 병든 사람들이 쏟아내는 배설물, 그리고 수용소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늪, 이런 것들 때문에 땅 자체가 썩어가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 구절이 그 끔찍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앤더슨빌처럼 수천 명의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배설물로 오염되고 역겨운 해충으로 가득 차고 공기를 죽음의 세균으로 채우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과밀, 오물, 그리고 살인적인 더위, 이 세 가지가 합쳐지니까 질병이 자라나기에 완벽한 배양토가 되어버린 겁니다. 수용소는 저자의 표현 그대로 부패해가는 인간성에 들끓는 덩어리로 변해버렸죠. 자, 그런데 이런 압도적인 절망 속에서도 정말 놀라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포로들이 어떻게든 자신의 온전한 정신과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 벌였던 투쟁의 모습들이요. 어둠 속의 섬광, 인간성을 위한 그들의 싸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처럼 썩어 문드러지고 악취나는 인간의 사해와 같은 곳에서 희망을 위한 공간이 어디에 있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육체가 이렇게 서서히 체계적으로 파괴될 때 인간의 정신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요, 아주 작지만 강력한 정신적인 저항 행위들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손에 들어오는 책은 뭐든지 읽는 거예요. 심지어 그레이 해부학 같은 딱딱한 의학서적이라도 말이죠. 또 눕에서 주운 부드러운 뿌리를 몇 시간이고 공들여 깎아서 체스 말을 만들기도 했고요. 서로 옛날 이야기, 전투 이야기, 고향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든 유대감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밤에는 용감한 소년들 같은 애국가를 부르면서 버텼고요. 심지어 나중에 링컨 대통령의 암살범을 쏘게 되는 보스턴 코벳 같은 사람들을 포함한 작은 무리는요, 정기적으로 기도회를 열면서 신앙의 힘으로 이 모든 걸 견뎌냈습니다. 어떻게든 끔찍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들만의 방법이었던 거죠. 바로 이 구절이 그 절박함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나는 해부학 책을 읽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였고, 그래서 나는 아주 기꺼이 그 책에 달려들었다. 이 말인즉슨 그냥 멍하니 앉아서 정신이 쇠약해지느니 차라리 인체 해부학이라도 통달하겠다는 그런 필사적인 마음이었던 겁니다. 정신을 붙잡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죠. 이렇게 고통이 계속되던 와중에 정말 많은 포로들이 이건 신의 개입이다 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프로비던스 샘, 기적의 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엄청난 뇌우가 수용소를 휩쓸고 지나간 뒤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용소 안쪽 언덕 비탈에서 깨끗하고 신선한 물줄기가 솟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인용문처럼 앤더슨빌에 쓰러져가는 수천 명을 위해 그토록 시기적절하게 나타난 그 샘, 포로들은 이 샘을 프로비던스 샘, 즉 신의 섭리라고 불렀습니다.
오염된 개울물만 마시던 사람들에게 이건 단순히 깨끗한 식수원 그 이상의 의미였어요. 이건 정말 기적이었고 희망의 상징이었던 거죠. 하지만 저자에게는 이런 희미한 희망의 불빛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진정한 희망은 오직 저 담장 밖에 있었죠. 결국 그는 치밀하게 계획된 정말 필사적인 자유를 향한 시도를 감행하게 됩니다. 생존을 위한 질주, 바로 탈출 이야기입니다. 저자와 그의 친구 프랭크 하비는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이랬어요. 개울을 따라 플린트 강까지 간 다음 거기서부터는 멕시코만까지 떠내려가자. 왜 물길을 택했냐고요? 그 악명 높은 추격견, 블러드 하운드를 피하려면 물속으로 가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던 거죠. 물론 위험천만했습니다. 순찰 때도 있고 길도 모르고 굶어 죽거나 다시 잡힐 수도 있었죠. 첫 번째 관문은 병원구역을 둘러싼 울타리 및 그 더러운 하수 개울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죠. 자, 드디어 탈출의 순간입니다. 공기 중에는 정말 숨막히는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이 구절을 보세요. 내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어 멀리서도 들릴 것이라고 확신하는 동안 저자의 심장은 정말 터질 듯이 뛰고 있었고 그 사이 친구인 프랭크는 방심한 경비병에게서 불과 몇 발자국 떨어진 그 악취나는 물속으로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조자가 뒤따라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 정말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을 겁니다. 손 밑에서 마른 나뭇가지가 딱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난 거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들켰다. 죽음을 직감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경비병은 그 소리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지 다른 곳으로 휙 가버립니다. 그렇게 그들은 수용소 바로 주변을 벗어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개울 안에서는 진행 속도가 너무 느렸던 겁니다. 이대로 가다간 날이 새겠다고 판단한 거죠. 결국 그들은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기로 합니다. 이쯤이면 순찰견의 추적 범위를 벗어났겠지 하는 희망을 품고 시간을 벌기 위해 마른 땅으로 올라선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결점이 궁극적으로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정말 찰나와도 같았던 자유의 희망은 밤 공기를 가르는 끔찍한 소리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잠시 후 그들의 짖는 소리가 바로 우리 뒤에서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선명했다. 이제 더 이상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추격견들이 그들의 흔적을 찾아낸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필사적인 질주가 끝났음을 알리는 절망의 신호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앤더슨빌 수용소의 끔찍한 본질을 딱 하나의 비유로 꿰뚫어 봅니다. 바로 인간 사해, 아니 죽어가는 바다이자 썩고 악취나는 호수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의 도시나 마을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순환이 되잖아요. 그런데 앤더슨빌은 바깥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돼서 들어오기만 할 뿐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공간이었어요. 생명력이 완전히 정체된 채 수만 명의 인간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함께 썩어가는 모습. 이걸 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 인간 사회가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가라앉았던 시기, 1864년 7월의 참상에서 시작됩니다. 앤더슨빌의 모든 고통이 그야말로 정점에 달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7,128명.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7월, 단 한 달 동안 이 죽어가는 바다로 새로 밀려들어온 포로들의 숫자입니다. 당시 셔먼 장군이 애틀란타로, 또 그랜트 장군이 피터스버그로 맹렬하게 진격하면서 전투에서 사로잡힌 북군 포로들이 정말이지 급류처럼 앤더슨빌로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이미 수용 능력을 몇 배나 초과한 수용소는 말 그대로 터져나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미 썩을 대로 썩은 호수에 오염된 폐수가 끊임없이 들이부어지는 꼴이었죠. 그 끔찍한 과밀의 결과는 바로 다음 달 8월에 나타났습니다. 한 달 동안 공식적으로 기록된 사망자만 무려 3,081명. 계산해보면 하루에 100명 이상이 죽어나갔다는 얘기인데, 근데 진짜 소름 끼치는 건 말이죠. 수용소 책임자였던 존 와인더 장군이 이 죽음의 통계를 보면서 내가 남부연합을 위해 20개 연대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공공연히 자랑하고 다녔다는 절입니다. 그 사람한테 포로들의 죽음은 관리 실패가 아니라 적의 전력을 야파시키는 혁혁한 전과였던 겁니다.
당시 수용소의 물리적 환경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수백 명씩 들어오기만 할 뿐 죽어서 나가는 것 외에는 출구가 없었으니 모든 게 고이고 썩을 수밖에 없었겠죠. 중앙을 흐르던 시냇물은 이미 수만 명의 배설물로 뒤덮인 거대한 하수구였고요. 그 주변 늪지대와 땅은 썩어가는 오물로 질척했습니다. 한낮에 조지아 태양 아래 달궈진 모래는 화덕처럼 뜨거웠고 공기 중에는 이질, 장티푸스, 괴혈병 같은 병균들이 안개처럼 떠다녔다고 해요. 여긴 생존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죽음을 체계적으로 배양하는 거대한 실험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요, 이런 완벽한 절망의 조건 속에서도 인간의 정신은 저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육체의 죽음보다 더 끈질기게 다가오는 정신의 죽음. 여기에 맞서 싸웠던 포로들의 이야기, 그 어둠 속에서 꺼지지 않으려 발버둥쳤던 작은 불꽃들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공허한 게으름 속에 그저 누워있는 것, 그것은 고문이었다. 굶주림과 질병, 폭염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적은 바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공허함, 그러니까 권태였습니다. 희망 없는 반복 속에서 모든 걸 체념하고 무기력에 빠져드는 순간, 그건 육체적 죽음보다 먼저 영원의 사망 선고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이곳에서 생존과 죽음은요, 정말 신기하게도 생활 태도의 차이로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한쪽에는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해 그저 잠으로 도피하는 길이 있었어요. 저자는 이렇게 낮 시간 대부분을 잠으로 보내면서 무기력에 자신을 내맡긴 사람들이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쇠약해져 죽어가는 걸 똑똑히 목격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다른 한쪽에는 생존을 향한 필사적인 노력이 있었죠. 낡은 책 조각이라도 구해서 읽고 뭐라도 만들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든 정신을 깨어있게 하려고 애썼던 겁니다. 이건 수동적인 체념과 능동적인 저항의 차이였고 그게 곧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저자 본인이 이 권태와 어떻게 싸웠는지 보여주는 정말 상징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체스판을 만든 이야기입니다. 우선 늪지 진흙 속에서 체스말을 만들기에 적당한 부드러운 뿌리를 찾아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귀한 옥수수 가루 배급량을 떼어주고 근방에서 유일하게 날카로운 칼을 가진 동료에게서 칼을 빌렸죠. 며칠에 걸쳐서 그는 조악하지만 그래도 형태는 알아볼 수 있는 32개의 말을 깎아냈습니다. 소나무를 태운 검댕을 기름에 개어서 말의 절반을 검게 칠했고요. 마지막으로 또다시 얼마간의 식량을 지불하고 널빤지 조각을 구해 체스판을 완성했습니다. 이 지난한 과정은 단순한 오락거리 제작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시간을 의미 있는 목표로 채우고 지성을 사용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라는 처절한 투쟁 그 자체였습니다. 정신을 살리는 또 다른 강력한 무기, 바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이 인용문은 한 포로가 동료들에게 자신이 참전했던 전투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는 장면인데요. 그날 아침 헨콕 장군이 남부놈들을 어찌나 기가 막히게 잡아냈는지 우리가 존슨 사다를 순식간에 포위해서 4,000명을 손아귀에 넣었다고. 이런 이야기가 펼쳐지는 동안 끔찍한 악취와 굶주림은 잠시 잊혀지고 듣는 사람들은 모두 앤더슨빌을 떠나 포연자욱한 영광의 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야기는 가장 값싸고 강력한 현실 도피 수단이었고 또 잃어버린 자부심을 되찾게 해주는 영혼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 또 동료에도 빼놓을 수 없죠. 훗날 링컨 대통령 암살범을 사살한 것으로 유명해지는 보스턴 코백 같은 독실한 신자들은 매일 저녁 예배를 열었습니다. 그의 설교와 함께 울려 퍼지는 익숙한 찬송가는 포로들에게 잠시나마 평안을 주었죠. 또 전쟁 전 미국 전역에 펴져 있던 프리메이슨 같은 비밀결사 조직들이 이 지옥 안에서 놀라운 힘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저자가 들려주는 로열 루벤스라는 조직의 일화는 정말 기적 같아요. 수용소 병원에서 일하던 한 장교가 죽어가던 사병의 옷깃에서 자신과 똑같은 조직의 배주를 발견합니다. 그는 즉시 그 사병을 자기 서기로 임명해서 더 나은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했고 결국 그의 목숨을 구했어요. 전쟁 전에 맺었던 작은 인연이 수만 명이 죽어가는 절망의 땅에서 생명을 구하는 밧줄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저자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을 짚어내요. 바로 자신들을 포로로 잡은 남부인들에 대한 문화적 분석입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세상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그 지성이 얼마나 날카롭게 살아있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는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처럼 호전적인 산악민족들은 풍부하고 독창적인 전쟁 노래와 민요를 가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남부연합 군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독창적인 노래를 거의 들을 수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남부에서 가장 열렬하게 불리던 애국가요들은 대부분 다른 나라의 노래를 빌려온 거였어요. 남부연합의 상징과도 같았던 보니블루 플래그는 18세기 스코틀랜드 반란군의 노래가 원곡이었고, 메릴랜드, 나의 메릴랜드는 우리에게 소나무야로 잘 알려진 독일 민요의 멜로디를 그대로 썼습니다. 저자는 이런 창작력의 부재가 노예제 때문이라고 날카롭게 분석해요. 인간을 소유하고 억압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다 보니 다른 모든 지적인 능력이 마비된 결과라는 거죠. 자, 이제 앤더슨빌 역사에서 가장 극적이고 또 신비롭기까지 한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리적인 구원이자 신의 섭리를 증명하는 강력한 상징이 되었던 프로비던스 샘, 그러니까 신의 섭리가 내린 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상황은 정말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봄까지만 해도 유일한 식수원이었던 시냇물은 여름이 되자 3만 명이 넘는 인원의 오물과 쓰레기가 흘러드는 거대한 하수구로 변해버렸습니다. 물을 마시는 게 곧 병을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8월 초에 살인적인 폭염과 가뭄은 모두를 탈수 직전으로 몰아갔고요. 그리고 8월 13일 오후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천둥과 함께 거대한 뇌우가 수용소를 덮쳤습니다. 정말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정점이었죠. 바로 그 폭풍우가 몰아치던 순간 거대한 번개 한 줄기가 수용소 서쪽 언덕 비탈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게도 번개가 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전에는 없었던 맑고 차가운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갈증에 죽어가던 포로들에게 이건 그냥 물이 아니었습니다. 신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이자 지적이었죠. 저자는 훗날 이 샘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서부 조지아의 그 낮은 모래 언덕에서 흘러나온 신성한 물로 세례성사를 받는 것을 얼마나 더 소중히 여길 것인가. 이 샘은 그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메말랐던 영혼까지 적시는 신의 응답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시선을 다시 저자 개인의 경험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가 직접 겪었던 가장 치밀하고도 끔찍했던 탈출 시도의 전말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저자와 그의 동료 프랭크 하비가 세운 계획은요, 정말 처절할 정도로 대담했습니다. 달빛조차 없는 캄캄한 밤을 골라서 병원 구역을 흐르며 온갖 오물 처리장으로 쓰이던 시냇물의 몸을 완전히 담가 위장하고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 목채 굴다리 밑을 통과해 빠져나가는 거였죠. 성공하면 자유지만 발각되면 직결 총살이나 사냥개의 먹이가 될 수 있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계획대로 동료 하비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자는 숨을 죽인 채 보초의 움직임을 주시했고, 하비는 시궁창보다 더러운 물속으로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가 마침내 울타리 반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1단계는 성공적으로 끝났죠. 이제 저자의 차례였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여 물가로 다가가던 바로 그 순간 땅을 짚은 손이 마른 나뭇가지를 덮쳤고 딱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불과 몇 걸음 앞에 있던 보초의 고개가 소리가 난 쪽으로 휙 돌아섰죠. 저자는 그 찰나의 순간에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찬 1년을 경험했다고 썼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초는 소리가 난 곳을 확인하는 대신 무언가 중얼거리면서 다른 보초와 이야기하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 버린 거예요. 저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과 함께 이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포복을 계속해 마침내 울타리를 통과했고 늪지대 깊숙한 곳에서 동료와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둘은 늪지대를 벗어나 마른 땅에 올라선 뒤 북쪽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자유가 손에 잡힐 듯 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등 뒤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부연합의 악명 높은 인간 사냥개 블러드하운드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저자는 공포에 질려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아가도 사냥개들의 소리가 출발했을 때만큼이나 가까이 들린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추격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자유를 향한 필사적인 질주는 이 한 단어로 끝을 맺습니다. 잡혔다. 잘 훈련된 사냥개들을 추격을 피할 수는 없었고 그들은 탈진 상태로 따라잡혀 다시 그 지옥 같은 목책 안으로 끌려 들어왔습니다. 자유의 꿈은 그렇게 하룻밤의 악몽으로 끝나고 말았죠.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1864년 가을 셔먼 장군의 군대가 애틀랜타를 함락시키고 조지아 중심으로 진격해오자 남부연합은
앤더슨빌의 포로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만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포로들의 운명에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온 것이죠. 셔먼의 진격이 이 타임라인에 나타난 것처럼 앤더슨빌 포로들의 대이동을 불러왔습니다. 9월 7일 첫 1,000명의 포로들이 화물 열차에 실려 앤더슨빌을 떠나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몇 달에 걸쳐 수만 명의 포로들이 조지아주의 서베너,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찰스턴과 플로렌스에 있는 새로운 수용소들로 분산 이송되었습니다. 포로들의 마음은 더 나은 환경에 대한 희미한 희망과 또 다른 미지의 지옥으로 끌려간다는 두려움이 뒤섞여 복잡하게만 했습니다. 하지만 수용소가 바뀐다고 해서 자유를 향한 열망이 꺾일 리가 없죠. 포로들은 땅굴파기부터 기발한 위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이송되는 혼란을 틈탄 시도가 많았는데 프랭크 레버스톡 병장의 이야기는 그들의 끈질긴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남부 시골뜨기 소년처럼 어설프게 위장한 뒤에 엄마 보러 간다며 태연하게 보초들을 속이고 기체에 올라탔어요. 아깝게도 목적지에 거의 다 와서 정체가 발각되긴 했지만 그의 대담한 시도는 자유를 향한 인간의 의지가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포로들은 마침내 앤더슨빌이라는 이름의 지옥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대이동은 과연 끔찍했던 악몽으로부터의 탈출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지옥의 또 다른 굴욕으로 향하는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을까요? 자, 존 맥갤로이가 기록한 앤더슨빌 이야기, 그 대장정의 마지막 장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침내 찾아온 포로 생활의 끝, 하지만 결코 순탄치 않았던 자유를 향한 여정, 그리고 이 모든 비극에 대한 역사의 심판이 어떻게 내려졌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그 마지막 수용소에서 벌어졌던 최후의 탈출 시도부터 시작해서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가 찾아온 혼란스러운 순간을 거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겪어야 했던 또 다른 고통,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학살의 책임자를 법정에 세우는 과정까지 그 격동의 시간을 순서대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의 시작은 수감 생활의 정말 마지막 날들입니다. 모든 희망이 거의 재가 되어 사라져가던 바로 그 순간에도 역설적으로 탈출에 대한 의지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활활 타오르던 그런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던 시점이죠. 이 절망 속에서 인간의 독창성은 정말 눈부시게 빛을 발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프랭크 레버스탁 병장의 탈출 시도입니다. 이건 그냥 무작정 담을 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치밀하게 심리적인 허점을 파고든 계획이었죠. 우선 현지 소년처럼 보이기 위해 시민용 코트에 헐렁한 바지, 심지어 누비 모자까지 구해서 완벽하게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경비병이 자기를 현지인으로 착각하자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아주 태연하게 포로 무리에서 쓱 걸어 나온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화물열차 기관사를 만나서는 자기가 그리월드빌 출신 기계공의 아들인데 집에 가는 길이라며 즉석에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지어내서 설득하는 데 성공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유가 있는 셔먼 장군의 전선까지 불과 20마일, 걸어서 하루도 채 안 걸리는 거리까지 갔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 대담하고 치밀했던 계획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 일화는 단순히 한 명의 실패한 탈출기가 아니에요. 극한의 상황에서도 인간의 지성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끈질기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책에 나오는 이 구절이 당시 레버스탁의 위장이 얼마나 완벽했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저자인 맥갤로이는 글을 보고 뭐라고 평가하냐면 전체적으로 너무 남부 연합군처럼 보여서 시골 상점이나 마구간 근처에 믿고 맡기기엔 위험할 정도였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옷만 갈아입은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죠. 말투, 태도, 분위기까지 그냥 완벽한 남부 사람이었던 겁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저 사람이 뭔가 훔쳐가거나 나쁜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 정도로 위험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의 탈출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대담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걸 기록한 저자, 존 맥켈로이 자신도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의 경험을 들여다보면 당시 포로들이 어떤 생사를 건 계산을 해야 했는지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는데요. 그는 제1 웨스트버지니아 기병대의 프랭크 합이라는 동료와 함께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들이 선택한 경로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곳이었어요. 병원 구역에 있는 온갖 오물이 흘러드는 역겹고 더러운 개울을 통해 울타리 밑으로 빠져나가는 거였죠. 당연히 달빛조차 없는 가장 어두운 밤을 골랐고요.
불과 몇 미터 앞에 있는 경비병을 지나쳐야 하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들을 움직이게 한 건 희망찬 미래라기보다는 끔찍한 현재였습니다. 앞으로 마주칠 추격견이나 순찰대의 위험보다 등 뒤에 남겨두고 온 저 수용소의 공포가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끔찍했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탈출하다 죽는 게 낫다는 그런 처절한 계산이었던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그들의 탈출 과정이 얼마나 위태로운 희망과 절망의 연속이었는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밤 9시 두 사람은 악취가 진동하는 개울에 몸을 던지면서 탈출을 시작합니다. 15분 뒤 맥켈로이가 실수로 소리를 내는 바람에 경비병이 경계하는 정말 심장이 멎을 듯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다행히 경비병은 이내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그들은 무사히 통과하죠. 1시간 동안 차가운 오물 속에서 고통스럽게 기어서 전진한 끝에 마침내 마른 땅을 밟았을 때 아마 그들은 잠시나마 성공을 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희미한 희망은 단 30분도 가지 못했습니다. 고요한 밤 공기를 찢으며 들려오는 너무나도 뚜렷한 추격견의 짖는 소리. 그 소리는 그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포위되었고 자유를 향한 그들의 처절했던 2시간의 사투는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리고 맙니다. 자, 그렇게 절망적인 탈출 시도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마침내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자유에 대한 소식이죠. 그런데 이 소식은 무슨 공식적인 발표나 확성기를 통해 명확하게 전달된 게 아니었어요. 아주 혼란스럽게 소문과 불신 속에서 스며들듯이 도착했습니다. 당시 전쟁의 아주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이 포도덩굴 전신이라고 불리는 정보망이었습니다. 이건 노예들 사이에 존재하던 비공식적인 소식 전달 체계였는데요. 놀랍게도 남부연합의 공식적인 통신망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 예로 연방군이 윌밍턴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남부연합 경비병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노예들은 이미 다 알고 프로들에게 은밀하게 알려주었죠. 이건 그냥 단순한 소문 전달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눈에 보이지 않는 저항의 네트워크자 희망의 통로였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해방이라는 게 어떤 장교가 와서 여러분은 이제 자유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그런 극적인 방식으로 온 게 아니었어요. 포로들은 그냥 영문도 모른 채 기차에 실려서 윌밍턴이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채로 끌려가던 중에 길가에 서 있던 한 흑인 남성이 던진 윌밍턴은 우리 편에게 넘어갔다는 그 한마디에 모든 희망을 걸어야 했죠. 마침내 도시에 들어서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성조기를 두 눈으로 직접 봤을 때조차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갔을 겁니다. 그들에게 자유는 누군가 건네준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음식을 손에 쥐고 나서야 비로소 아주 조금씩 천천히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수년간의 굶주림과 절망 끝에 찾아온 해방은 이처럼 혼란스럽고 비현실적인 경험이었던 거죠. 이 구절에서 우리는 극심한 트라우마가 인간의 인식을 어떻게 왜곡시키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포로들에게 자유는 너무나 오랫동안 불가능한 것이었고 그걸 갈망하다 절망하기를 수없이 반복했잖아요. 그래서 막상 자유가 현실이 되니까 뇌가 그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메겔로이는 이 순간을 잔인한 각성으로 이어질 감질나는 꿈일까 봐 두려웠다고 고백하는데요. 이건 기쁨보다도 불신과 공포가 먼저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으면 좋은 일이 생겨도 그걸 온전히 누리지 못해요. 이 행복이 곧 끝나고 더 큰 불행이 닥칠 거야 라는 불안에 먼저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오랜 고통이 희망을 품는 능력마저 앗아간 겁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혹독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수용소에서 풀려났다고 해서 시련이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문명사회로 돌아가는 그 귀한 길은 그 자체로 또 다른 형태의 지옥이었습니다. 자유를 찾아 북쪽으로 향하는 수송선에서의 생활은 그야말로 질병과 오물로 가득한 끔찍한 악몽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굶어들였던 몸이 갑자기 들어온 음식을 감당하지 못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격렬한 뱃멀미와 구토에 시달렸어요. 600명이나 되는 병든 사람들이 좁디 좁은 선창에 갇혀서 내뿜는 그 악취는 메겔로이의 표현을 빌리자면 배의 널판지를 통째로 들어올릴 만큼 지독했다고 합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자유를 얻었다는 안도감도 잠시, 그들은 이제 육체적 고통이라는 또 다른 감옥에 갇혀버린 셈이었습니다. 이건 그들의 몸과 정신이 얼마나 깊이 망가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잔인한 현실이었죠. 이 책에서 메겔로이는 바다에 대한 낭만적인 시와 자신이 겪은 끔찍한 현실을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보통 바이런 같은 시인들의 작품에서 바다는 전능자의 형상을 비추는 영광스러운 거울처럼 아주 자유롭고
장엄한 존재로 그려지잖아요. 하지만 메겔로이와 그의 동료들에게 바다는 그저 또 다른 고문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게 파도는 음산하고 야반적이고 굶주린 채로 자신들이 탄 배를 핥히고 찢어발기는 끔찍한 존재였죠. 이 극명한 대비는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정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초점을 앤더슨 빌의 여파, 그리고 정의를 찾아 나선 과정으로 옮겨보겠습니다. 그 모든 책임 추궁의 중심에는 앤더슨 빌 수용소의 소장이었던 헨리 워즈 대위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워즈는 체포되자마자 아주 발빠르게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남긴 이 편지의 한 구절은 정말 유명하죠.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단지 상급자들의 손에 들린 도구에 불과했다. 이 변명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훗날 뉴른베르크 재판을 비롯한 수많은 전범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게 될 그 유명한 변명, 나는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논리의 거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의지를 가진 가해자가 아니라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 하나의 부품, 도구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비난의 화살을 자신의 상급자에게 돌리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재판정에서 제시된 증거들은 그의 이런 변명을 무색하게 만들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증언이 피해자인 연방군 생존자들에게서만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워즈와 함께 일했던 남부연합군 소속 군의관들까지 증인으로 나와서 수용소의 환경이 끔찍했으며 워즈가 포로들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던 신선한 채소 반입을 의도적으로 막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은 당시 식량이 부족했다는 워즈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의 해 농사는 풍년이었다고 증언했죠. 그리고 물론 살아남은 150여 명의 포로들은 워즈가 직접 포로들을 총으로 쏘고 때리고 짓밟는 온갖 잔혹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다고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방면에서 나온 구체적인 증거들이 그의 나는 도구였다는 변명을 철저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것이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계속해서 워즈가 윈더 장군 같은 상급자의 명령을 충실히 따른 도구이자 하급 관료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급 문제, 과밀 수용, 열악한 시설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책임은 그에게 없다는 거였죠. 반면에 검찰 측은 그가 단순히 명령을 따른 것을 넘어서서 미합 중국 군인들의 생명을 파괴하려는 음모에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며 수많은 개인적인 잔혹행위를 저지른 명백한 살인자라고 기소했습니다. 결국 이 재판은 한 개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서서 거대한 국가가 저지른 악행 속에서 개인의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인 존 맥엘로이에게 워즈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책의 마지막 장을 통해 실제 법정이 아닌 역사의 법정에 남부연합 최고위층 전체를 기소하는 아주 통렬하고 묵직한 기소장을 제출합니다. 메겔로이는 워즈를 희생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이렇게 외치죠. 장군들, 내각 관료들, 그리고 대통령의 범죄를 대신 석죄하기 위해 내세워진 보잘것없는 대위라니 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가. 그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워즈를 처벌하는 건 당연히 필요했지만 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결국 이 끔찍한 수용소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승인하고 방관했던 진짜 거물급 범죄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어준 기만적인 행위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메겔로이의 분노에 찬 외침이자 역사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메겔로이가 지목한 진정한 책임자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는 주저없이 실명을 거론합니다. 남부연합의 대통령이었던 제퍼슨 데이비스, 포로관리 총책임자였던 존 윈더 장군, 하웰 콥 장군 등 사실상 남부의 정치 그리고 군사지도부 전체를 이 거대한 범죄의 공모자들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앤더슨 빌의 비극은 워즈라는 한 악마적인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남부연합 지도부 전체의 조직적인 정책과 의사결정이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물이었다는 것이 그의 최종적인 고발인 셈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메겔로이는 이 모든 끔찍한 잔악행위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악의 근원을 파고듭니다. 그는 그것을 남부 사회의 문화적인 결함, 바로 우둔한 묵인에서 찾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수의 난폭하고 파렴치한 자들이 대놓고 끔찍한 악행을 저지를 때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소위 존경받고 선량하며 올바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침묵하고 방관하는 태도,
바로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 침묵과 묵인이 결국 괴물을 키우고 비극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과거 남부 사회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말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대목입니다. 당시 남부연합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가장 끈질기게 내세웠던 변명이 바로 이 포로 교환 문제입니다. 연방정부가 포로 교환을 거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용소 환경이 나빠진 것이다.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었죠. 하지만 맥갤로이는 이 책에서 이게 완전히 거짓이라고 단호하게 일축합니다. 사실은 정반대였다는 거죠. 연방정부는 계속해서 포로 교환을 제안했지만 오히려 남부연합 측에서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걸면서 거부했다는 겁니다. 특히 흑인 병사들은 정식 군인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포로 교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이 모든 변명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인종차별적인 토대 위에 서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결국 수많은 포로들의 죽음은 연방의 외면 때문이 아니라 남부연합의 의도적인 정책적 선택의 결과였던 셈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서 저자는 우리에게 복수가 아닌 기억을 요구합니다. 그는 앤더슨빌 같은 지옥에서 너무나도 잔인하고 또 불필요하게 죽어간 수만 명 젊은이들의 희생이야말로 후세에 물려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풍요로운 유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끔찍한 고통과 죽음이 결코 잊히거나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야말로 살아남은 자들과 후세의 신성한 의무임을 마지막까지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 맥갤로이의 책은 마지막 페이지를 넘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 사회의 우둔한 묵인이 치르는 진정한 대가는 과연 무엇이며 한 국가는 이토록 거대한 희생이 결코 잊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역사 앞에선 우리의 의무는 과연 무엇일까요?